안녕하세요 여러분, 물리실고입니다. 오늘은 통합과학, 별의 진화와 원소 생성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에 쓴 자료는 아래 링크를 해놓았으니 자유롭게 받아서 마음껏 쓰도록 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가 별의 진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원소들이 만들어지는가, 이거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소가 생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과정에서 만들어지는지 살펴보고, 결국은 이것을 다른 말로 요약하면 별의 진화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태양의 모습입니다. 매우 뜨겁게 이글거리는 모습이 보이죠. 자, 우리는 요전에 배웠듯이 수소 원자핵이 4개가 모이면은, 이렇게 4개가 모이면은 헬륨 원자핵이 하나가 된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보통의 수소기체, 수소 원자 4개를 모아서 원자핵을 만든다는 것은 이런 평상시의 온도 가지고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매우 뜨거운 온도가 돼야 된다. 적어도 한 1000만 도 정도 이상은 돼야 되는데, 그것이 태양 내부에서 바로 이런 과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수소 핵융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수소 원자 4개를 모았는 것과 그 다음에 헬륨 원자핵 하나를 놓았을 때, 우리는 지금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뜨거운 데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핵 주변의 전자 같은 거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죠. 핵 반응에서는. 반응 전의 질량하고 반응 후의 질량은 화학 시간에는 주로 반응 전의 질량이나 반응 후의 질량 같다. 라과제의 질량 보존의 법칙 배웠죠. 그러나 우리는 핵 반응이 일어날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반응 전의 질량 보다는 반응 후의 질량이 줄어든 만큼의 막대한 에너지가 나온다는 사실이죠. 이거는 바로 상대성 이론에서 E는 mc 제곱에서 나온 식인데, 이때는 에너지와 질량은 동등하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질량의 차이 나는 것, 그 질량 차이를 우리는 델타 M이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빛의 속력의 제곱 해서 나오는 에너지를 우리는 질량 결손 에너지다, 질량 차이 때문에 생긴 에너지다, 이렇게 말해서 태양에서 아주 뜨겁게 빛과 열이 나오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질량 결손 에너지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헬륨을 생각해 본다면 여기에 양성자 2개가 이렇게 있고, 이 주변에 중성자가 같이 이렇게 묶여 있죠. 이랬을 때 얼마나 결합이 강한가를 보려면은 여기 양성자의 질량 2개하고 여기 중성자 2개의 질량을 따로 떼어놨을 때 질량을 서로 비교해 보면, 양성자의 질량 2개 있는 거와 중성자의 질량 2개 따로 떨어졌을 때 됐을 때하고, 그 다음에 각각이 뭉쳐서 헬륨을 이루고 있을 때 질량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이만큼의 차이 나는 걸 알 수 있죠. 이걸 아까 말했듯이 질량 차이 곱하기 빛의 속력의 제곱만큼 하면은 그때 질량 결손 에너지가 나온다.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모르더라도 우리가 핵 반응이 일어났을 때 뭔가 뜨겁고 열과 빛이 나온다는 사실은 뭔가 줄어든 어떤 질량만큼 그게 막대한 에너지로 바뀐다,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거대한 질량을 갖고 있는 어떤 별이나 태양과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먼저 별이 뜨겁게 빛나기 전에는 우리가 뭐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 빅뱅 초기에 수소와 헬륨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배우고 있었죠. 여기에 막 수많은 알갱이들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수소나 헬륨 어떤 원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있으면 자연적으로 이게 질량 중심 쪽으로 모여들겠죠. 모여들면서 안쪽에는 무거운 어떤 헬륨들이 있을 거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주변에는 수소들이 가벼워서 바깥에 있지만은 자연적으로 중력에 의해서 모여들다 보면은 이 원자 알갱이들이 매우 뜨거워지겠죠. 안으로 갈수록 중력에 의해서 빨려 들어가서 빨라지니까, 그러면 자연적으로 원자들의 행동은 뜨겁기 때문에 또 팽창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다 보면은 안쪽에서 어떤 적당한 질량이 되면은 이 안쪽에는 매우 뜨거운 온도를 만들게 되겠죠. 그러면은 헬륨보다 더 작은 수소 같은 것들이 뜨거운 온도에서 한 1000만 도 이상 정도 된다든가 하면은 드디어 핵반응이 시작되니까 이런 데서 바로 불이 붙겠죠. 그럼 물론 중력에 의해서 오그라드는 그런 중력에 의한 힘과 이 기체 알갱이들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밀어내고 막 바깥으로 모여서 압력이 약한 쪽으로 막 밀어내겠죠. 자, 이러다 보면은 뜨거운 데서 나온 이 기체의 압력, 뜨거워지면 복사 압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거와 중력의 균형을 이루고 있으면서 이제 적당한 핵융합 온도가 시작된다면 여기서 수소들이 뭉치면서 헬륨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서 거대한 불덩어리들이 막 타가지고 밖으로 싹 나가게 되겠죠. 수소가 뭉쳐서 헬륨이 되는 것. 수소가 뭉쳐서 헬륨이 되는데 보통은 한 4개의 알갱이가 모여서 헬륨이 되면서 막대한 질량 결손으로 인한 막대한 에너지가 쏟아져 나와서 지구 같은 태양과 같은 별이 되겠죠. 수소가 뭉쳐서 헬륨이 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전체 어떤 별의 진화 과정에서 한 100 중에 90% 정도의 시기를 차지합니다. 이때 수소 핵융합으로 헬륨이 되는 이런 과정을 주계열성이다 이렇게. 특히 헬륨이 합성되는 과정에서는 순수하게 수소만 주로 있으면 뜨거운 데서 수소들이 뭉쳐서 중수소가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수소가 되고 중수소들이 다시 뜨거운 상태에서 뭉치면은 2개가 뭉치면은 헬륨이 되겠죠. 그래서 헬륨이 되는 과정에서 뭐 이제 가벼운 헬륨도 있고 해서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2의 4 헬륨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순수하게 수소헬륨, 수소 기체가 많은 데서 이루어진다면은 좀 더 무거운 별에서는 탄소나 질소, 산소가 있는 이런 과정에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헬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한스 베테라는 분이 이 핵융합의 탄소, 질소, 산소 과정에서 헬륨이 만들어진다. 이런 과정을 밝혔어요. 수소 원자들이 매우 뜨거운 상태에서 한 4개의 알갱이들이 모이면 헬륨이 되는데 이때 질량이 줄어들면서 막대한 에너지가 쏟아져 나온다. 이것이 바로 수소 핵융합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참고적으로 뒷부분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좀 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수소들이 뭉치면은 좀 더 무거운 수소 됐다 헬륨이 되고 하죠. 그러면은 또 이런 것들은 더 뜨거운 상태에서 더 무거운 물질로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헬륨들이 나중에 뭉쳐서 한 몇 개 정도 모이면 탄소가 되는지 짐작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 아까 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핵안의 양성자와 요거 양성자라 생각하고 요거 중성자라 했을 때 떨어져 있을 때보다도 결합되어 있을 때 그 질량이 줄어들면서 에너지가 막 나온다고 했죠. 이게 질량 결손 에너지라 말할 수 있는데 각각의 핵자들 양성자 수나 중성자 수에 대해서 질량이 어떤 물질을 만들었을 때 헬륨이나 탄소나 철이나 뭐 이런 우라늄 같은 걸 만들었을 때 얼마나 강하게 결합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니까 놀랍게도 이쪽 부분을 잘 주목해 보세요. 여기가 결합 에너지가 매우 큰 지점이죠. 바로 여기가 바로 뭐냐? 철이라는 물질입니다. 자, 이 그래프의 의미는 잘 모르더라도 여기 보면 작은 것 원소들은 작은 원자들은 뭉쳐서 이렇게 결합하면 철 쪽으로 갈 수 있고 무거운 우라늄이나 이런 것들은 분열하면서 철 쪽으로 가서 최종적으로 결합이 매우 안정한 물질, 즉 이 말은 철원자들을 이루고 있는 어떤 양성자나 중성자들의 결합하는 것은 다른 물질에 비해서 매우 결합이 강하다. 즉 그 말은 뭐냐면은 철원자를 부셔뜨리려면 매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런 걸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웬만해가지고 뜨거운 상태에서는 철 같은 거가 거의 최종적인 반응이 된다는 걸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물질들은 좀 더 가벼운 원소들은 원자들은 뭉쳐서 철 쪽으로 가려고 무거운 물질들은 분열돼서 철 쪽으로 가는 것이 매우 안정한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이 말은
철원자는 매우 결합이 강해서 잘 이렇게 웬만한 에너지를 줘서 부서지지 않는다. 이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좀 전에 살펴봤듯이 수소와 헬륨이 주로 있을 때 헬륨이 한쪽에 있겠죠. 그런데 나중에 이게 적당한 질량을 갖고 있다 보면 이게 중심 쪽으로 모이다 보면 중력에 의해서 수축되다 보면은 물론 기체 압력도 있지만은 이게 나중에 온도가 엄청 올라가다 보면 여기 헬륨 주변에 불이 붙어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가운데 부분은 헬륨이 쌓이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태양과 같은 별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난다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이 안쪽에 헬륨이 많았는데 나중에 이제 수소가 좀 타다가 나중에 끝부분은 좀 약해져서 남아서 불이 이제 덜 꺼져버릴 수 있죠. 불이 꺼지게 되면 온도가 낮아지면서 다시 중력에 의한 수축이 일어나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헬륨들이 많이 안쪽에 모이다 보면 매우 뜨거워지다 보면 드디어 헬륨이 또 불이 붙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헬륨 핵융합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별의 어떤 질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처음에는 수소가 이제 핵융합이 되다 보면 헬륨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헬륨이 또 나중에 매우 뜨거워지다 보면 탄소나 산소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차츰차츰 무거운 원자들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우리가 시기적으로 아까 본다면은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서 수소가 헬륨이 되는 과정이 전체의 어떤 시기면으로 보면 100 중에 한 90%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매우 이제 가면 갈수록 무거운 원자로 가면 갈수록 만들어지는 과정이 매우 짧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아까 매우 결합이 강한 물질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철원소다 이렇게 말했죠. 철이 된다. 그래서 우리 이 과정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은 전체적으로는 잘 모르더라도 우리가 딱 보면은 가벼운 수소가 헬륨이 되고 헬륨이 나중에 이제 불이 꺼져서 이제 중력에 의해 수축되고 헬륨이 더 뭉쳐서 뭐 2개가 모이면은 베릴륨이 된다든가 3개가 모이면은 탄소가 된다든가 이렇게 좀 더 무거운 원소로 내부로 갈수록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수소가 헬륨이 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온도가 한 1000만 켈빈 정도 된다고 보면은 그 다음에 아까 헬륨이 다시 뜨거워져 가지고 불이 붙는 데는 더 온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무거운 물질이 만들어질수록 탄소에서의 네온이나 마그네슘 되고 또 무거운 것들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철이 만들어질 때는 매우 온도가 뜨겁다. 즉 이 말은 어떤 별의 질량이 매우 크다면은 이 중력에 의해서 나중에 수축이 잘 되면 그 안쪽이 매우 뜨거워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적어도 매우 높은 온도가 만들어지려면 아주 어떤 질량이 매우 큰 어떤 별이 돼야 되겠다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우리 앞에서 봤듯이 태양 내부에서 일어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수소와 헬륨은 우리 저 앞에서 배웠듯이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죠. 우주 구성 원소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은 수소와 헬륨이 거의 100 중에 98 정도를 차지한다 했죠. 그러면은 그 중에서 수소가 3이고 헬륨이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수소 핵융합이 끝나고 헬륨 이제 거의 대부분의 이제 기체가 헬륨이 되었을 때 이 헬륨이 나중에 이제 중력 수축에 의해서 매우 뜨거워지다 보면 불이 붙겠죠. 그래서 적어도 한 1억 도 이상 정도 된다 그러면은 드디어 헬륨도 핵융합에 참여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헬륨이 핵융합되면서 2개가 뭉치면 뭐가 될까요? 바로 베릴륨이 되죠. 자, 근데 놀랍게도 베릴륨의 생존 시간은 10의 마이너스 16승초 정도 돼요. 매우 짧다는 거죠. 한 10,000조분의 1초 정도. 근데 어떻게 해서 이게 탄소가 만들어지는가? 이걸 우리가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우리 몸 안에 주성분이 탄소도 많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럼 이 탄소는 어디서 만들어졌을까? 수소, 헬륨은 우주 초기에서 빅뱅으로 그 3분대 됐을 때 원자핵이 만들어지고 한 38만 년쯤 됐을 때 수소나 헬륨 드디어 이제 핵 주변에 전자들이 붙들리면서 원자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 많이 만들어진 거는 빅뱅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 탄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찾아내기가 과학자들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때 바로 우리의 주인공 누굴까요? 프레드 호일입니다. 정상 우주론을 주장했지만은 이분은 캘리포니아 공대에 안식년을 가서 뭔가 이 탄소의 에너지 높은 상태가 있다는 걸 이 베릴륨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베릴륨이 매우 뜨거운 상태에서 헬륨 원자 하나와 만나면 요거 12가 되는 거 보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시간적으로는 이 베릴륨이 불안정하지만은 생존 시간이 짧아서 불안정하지만 매우 어떤 뜨거운 상태에서는 이게 확률적으로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탄소의 아주 에너지 높은 상태, 이걸 호일 상태라고 말하는데 이런 과정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파울러한테, 과학자한테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 나중에 진짜 이것이 가능하다는 실험적으로 그 과정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탄소가 만들어지는 걸 바로 알게 됐죠. 매우 짧은 시간이지만은 매우 뜨거운 상태에서는 이 헬륨과 뭔가 만나는 이게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만들어지는 과정이 가능하다는 걸 나중에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탄소가 바로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졌다는 걸 결정적으로 우리가 그 이론적인 근거를 제가 한번 해봐요. 프레드 호일인데 나중에 파울러는 노벨상 받지만 호일은 아쉽게도 진짜 노벨상 받아야 되지만 그 당시에 좀 미움을 많이 받았는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들은 결국은 아까 헬륨이 핵융합해서 헬륨 3개가 모이면 뭐가 되죠? 이렇게 되면 3개가 모이면 6분의 12인 바로 탄소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헬륨이 이제 핵융합되면서 탄소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여기에 막 불이 붙어서 핵융합이, 헬륨 핵융합이 나타나죠. 헬륨 핵융합. 그러면 그와 더불어서 아까 무거운 물질이 만들어질 때마다 온도가 뜨거워지니까 이 수소가, 덜 탄 수소가 헬륨 사이에 있는데 여기도 또 불이 붙겠죠. 그러면서 막 핵융합이, 여기는 수소 핵융합이 바깥층에서 일어나고, 2개의 층에서, 그 다음에 여기는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탄소가 만들어지면서 이것들이 막 워낙 격렬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이 복사 압력으로 바깥층에 있는 것들을 막 밀어내죠. 그럼 이 바깥에 있는 수소나 이런 가벼운 것들은, 헬륨 같은 것들은 이따가도 훅 날아가서 나중에는 멀리 수만 강년 넘게 그냥 훅 날아가 버리면서 어떤 모습이 될까요? 어쨌든 태양 정도의 질량은 내부에 한 탄소 정도까지는 만든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태양, 아까 말했듯이 여기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는 이런 부분이 주 계열성이라 그랬죠. 그래서 태양이 헬륨 핵융합을 하면서 막 더 부풀어 오르게 되죠. 거성의 단계에서 거치면서 더 부풀어 오르다 보면 별은 뭐 수십 배 커지지만은 사실은 또 온도로 내려가서 벌겋게 보이죠. 이 적색 거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헬륨 핵융합이 내부에서 일어나고, 아까 헬륨 핵융합이 막 일어난다 했죠. 그리고 그 바깥쪽에는 다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이 바깥층이 막 날아가죠. 날아가면서 이 마치 모양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바로. 그래서 이 바깥층이 바로 이게 날아가 버리는, 외피층이 바깥으로 날아가 버리죠. 이것이 바로 겉으로 봤을 때 행성의 모양을 닮은 성운처럼 보인다. 그래서 태양 정도의 별에서는 이 바깥층이 전부 휙 날아가서 행성상 성운이 되고, 근데 그 안쪽 부분은 탄소가 아주 고밀도로 높아지면서 매우 온도도 높은 밝게 빛나는 외성이 되죠. 작은 별이 되죠. 그래서 밝게 빛나는 백색 외성이 됩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면 고양이 눈처럼 생긴 데 가운데나, 이 에스키모 성운처럼 요 가운데 보면 요 작은 하얗게 빛나는 부분이 있죠. 이런 데도 보면 여기 하얗게 빛나는 부분이 있죠. 이것이 바로 백색 외성이고 아주 고밀도가 되고, 나머지 것들은 흩어져서 그냥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백색 외성들은 다시 식어서 나중에 탄소로 다이아몬드 덩어리가 된다. 이것이 바로 태양 정도의 별이 수소 헬륨에서부터 시작해서 탄소로 해서 이렇게 끝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잠깐 살펴본다면은 수소와 헬륨은 우리는 바로 우주 초기에서
빅뱅에서 우리 주로 만들어졌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헬륨이 이제 막 뜨거운 상태에서 두 개가 결합한다면은 베릴륨 같은 게 만들어질 수 있죠. 자, 근데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자연계에서도 별로 없고, 하지만은 이게 뜨거운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 어느 정도 균형이 되다 보면은 헬륨이 세 개가 만나면서 어떤 일이 생기죠? 바로 탄소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 몸에서 생명체에서 탄소가 만들어지는 걸 아주 결정적으로 밝힌 바로 프레드 호일님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태양 정도의 질량에서는 이제 그 내부가 탄소로 해서 어떤 삶이 이제 끝난다면은, 예를 들어 질량이 더 큰 별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질량이 작은 별들의 수명을 우리 잠깐 생각해 보면은 태양보다도 더 작은 목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질량이 작아서 별이 되지 못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좀 더 태양과 질량을 가지게 되면 그 안에 내부 온도가 한 1000만 켈빈 정도 넘어간다든가 하면 수소가 헬륨 핵융합을 하고, 또 나중에 아까 또 다시 헬륨이 거의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헬륨이 식으면서 모여들면서 다시 헬륨이 다시 불이 붙죠. 그러면 헬륨이 바로 아까 탄소가 된다 했죠. 그러면 태양보다도 더 질량이 큰 별들은 다시 탄소가 된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안쪽으로 오그라들다 보면, 수축되다 보면 다시 내부에 불이 붙을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 탄소가 불이 붙으면, 예를 들어 헬륨과 둘이 만나서 결합이 된다면 바로 여기 6번의 12의 질량을 갖고 있는데, 여기 2의 4의 질량을 갖고 있는 걸 만나면 바로 12의 아니죠 8에 여기 6과 2를 더한 거고, 여기는 12와 4를 더니까 16이 되는 바로 산소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기서 또 산소가 바로 헬륨을 만나면 또 두 칸 뒤에 네온이 만들어지겠죠. 또 이러다 만들어지면 또 헬륨과 결합하면 이런 식으로 되면 뒤로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무거운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탄소에서 산소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전자를 내놓는다든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번호가 하나 올라갈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우리가 저 앞에서 살펴봤듯이 무거운 원자가 될수록 그 내부의 온도가 높아지면은 아까 무거운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했으니까, 자, 그걸 우리 잠시 생각해 보면서 다음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마찬가지죠. 우리 아까 이제 좀 전에 이야기했는 것들, 탄소가 헬륨을 만나면은 산소, 또 산소가 헬륨을 만나면 네온,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우리 아까 매우 뜨거운 온도에서 거의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그 별의 내부의 물질은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원자번호 26번에 질량수가 52쯤 되는 바로 철원자까지 우리 이런 식으로 과정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별의 질량을 이야기하다 그랬지만, 별의 질량이 작으면은 우리가 핵융합이 일어나는 반응 정도가 굉장히 좀 조용하면서 이렇게 일어난다면, 질량이 크면 클수록 중력에 의한 수축이 확실하겠죠. 그래서 모든 핵반응이 아주 신속하게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전환되는 게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아까 태양보다도 무거운 별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최종적으로 무거운 물질은 아까 봤듯이 결합이 매우 안정한 철까지 우리는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듯이 수소가 헬륨이 되고, 수소 핵융합으로 헬륨이 되고, 헬륨이 핵융합되면서 탄소나 질소, 그 다음에 또 만들어지면서 산소, 규소, 무거운 물질이 만들어질 때마다 이 내부의 온도가 매우 뜨거워진다는 걸 우리는 저 앞에서 표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서 헬륨 될 때 이 전체 생애로 본다면 이게 전체 100 중에 100의 시간이라면 한 90%를 차지하고 있고, 가면 갈수록 매우 짧아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했는 걸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태양 정도의 별은 우리 수소가 핵융합돼서 헬륨이 되고, 헬륨이 핵융합돼서 탄소가 돼서 거의 나중에는 백색 외성이 되고, 이 나머지 것들은 날아가서 행성상 생물이 되면서 아주 서서히 오랫동안 식어가면서 수명을 맞이한다. 그리고 태양보다 더 한 10배 정도 이상 크다든가, 뭐 책마다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태양보다 한 8배나 뭐 이렇게 크다면은
매우 안정한 철까지는 우리는 거의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내부가 철이 만들어졌다, 아니면 탄소가 만들어졌다면 별의 질량이 태양보다 어떻다, 이런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이때까지 했는 걸 간략하게 요약하면 바로 이런 거죠. 전체 시간으로 본다면 매우 긴 시간을 차지한다. 수소가 핵융합에서 헬륨되고, 헬륨이 탄소, 산소, 실리콘, 규소라 그러죠. 철, 이래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아까 살펴보았듯이 철이 됐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철이 만들어지고 나면 더 이상 핵 반응이 안 일어나면서 온도가 이제 서서히 식어가겠죠. 서서히 식어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근데 질량이, 중심부의 질량이 매우 커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참고적으로 우리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앞에 주기율표를 배우면서 핵 주변에 이제 전자들이 이렇게 쌓일 때 보면 여기에 이제 핵이 많을 때 플러스 전기를 띤 핵이 있고, 이 주변에 전자가 쌓일 때 여기 1번 껍질이 있으면은 전자가 뭐 2개 이렇게 쌓이죠. 그럼 2번 껍질에는 뭐죠? 우리 쌓이는 거는 우리 보통 n을 주양자수라고 하는데, 두 번째 궤도에서는 n2인 궤도는 어떻습니까? 그럼 2n의 제곱이니까 2 곱하기 2의 제곱, 8개가 여기 전자가 쌓이죠. 7, 8. 1번 궤도에는 2개. 그러면 3번 궤도에는 얼마가 쌓일까요? 3번 궤도에는 n이 3인데는 2 곱하기 3의 제곱, 18개가 되겠죠. 이렇게 18개. 자,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핵 주변에 전자들이 쌓일 때 그냥 1번 궤도에 모든 걸 다 쌓을 수 있는데 왜 다 쌓지? 왜 1번 궤도에 2개, 2번 궤도에 8개, 3번 궤도에 뭐 18개 이렇게 쌓일까요? 쌓일 때 보면 무작정 모든 것들이 다 쌓이는 건 아니죠. 바로 이것이 바로 파울리의 베타 원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전자들이 쌓이더라도 딱 특정한 궤도에는 딱 정해진 만큼만 쌓인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좀 관심 많으면 좀 더 한번 베타 원리를 찾아보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별에서 철분자들이 많이 쌓이게 되면 어떤 일이냐면 여기에 밀도가 엄청 높아서 중력이 엄청 세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핵 주변에 전자들이 쌓일 때 이 핵 주변에 전자들이 쌓이더라도 원래는 쌓일 때 정해진 어떤 궤도에 숫자가 있는데 딱딱 쌓여야 되지만은 이 안쪽에 중력이 너무 크다 보면 이 전자들도 이 핵 주변에 도저히 중력을 못 이겨서 빨려들 수도 있겠죠. 빨려들어. 그러면은 우리가 저 앞에서 살펴봤듯이 핵 주변에 전자가 이래 있는데, 보통은 핵 주변에 전자들이 이래 돌고 있는데 전자들이 이 핵 안쪽으로 들어가서 양성자와 전자가 만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양성자와 전자가 만났어요. 그럼 뭐가 될까요? 전기가 사라지겠죠. 중성자가 되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보통 일부러 여기서 원자가 될 때는 애써 떨어뜨렸는데 이만큼 썼는데 저절로 붙어버리면 이때 떨어뜨릴 때 들어간 에너지가 T 나오겠죠. 그럼 모두 이 원체 질량이 크다 보니까 핵 주변의 전자들이 도저히 중력을 못 이겨서 이 양성자와 가서 만나버리면은 이때 바로 중성자가 되지만 이때 작은 전기를 띠지 않는 중성이자도 나오게 되는데, 이때 되면서 막대한 에너지가 양성자나 중성자를 분리하는 데도 쓰기도 하지만은 이 갑작스럽게 이 많은 에너지가 증가하다 보니까 여기 내부가 엄청 뜨거워지면서 그 갑자기 여기 보면 뭐라 써놨습니까? 불과 수분, 어떤 데는 수초. 여기 보면 지금 태양보다 한 25배 정도의 질량을 갖고 있는 별의 그걸 이론적으로 계산했을 때 보면 수초에 이런 것들이 모두 일어나면서 이 안쪽에는 중성자들이 막 쌓이면서 그 갑자기 오던 것들이 뜨거워지면서 너무 뜨거워지면 다시 팽창해서 팍 폭발이 일어나겠죠. 폭발. 이것이 바로 초신성 폭발이 되겠습니다.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면서 이 바깥의 것들을 다 날려버리면서 매우 뜨거운 상태에서 철보다도 무거운 원자들이 여기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쪽은 중성자로 아주 밀도가 높은 데서 중성자들은 무거우니까 날아가지 못하고 바깥층을 그냥 확 날려버리죠.
그래서 그 모습이 바로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 내부 쪽에는 중성자나 아니면 눈에 안 보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는 거고, 이 바깥에는 바로 뭡니까? 매우 뜨거운 상태에서 폭발이 일어난 초신성 폭발이 되는 거죠. 여기 이름은 1604년 우리 케플러 당시에서 이제 관측의 기록이 있어서 케플러 초신성. 요거는 보면 개성운. 여러분들 요즘 개라는 말 잘 쓰는데 개성운처럼 개 아름답죠. 개 모양처럼 생겼죠. 여기도 보면은 이때 폭발하는 순간에 보면 여기 보면 이게 하나의 은하인데 은하의 밝기와 대등하죠. 그래서 매우 아주 폭발력이 강하다 말할 수 있고, 이때 바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여기서 바로 뭐 우라늄이든지 구리든지 뭐 이런 것들 무거운 것들이 여기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수소 헬륨은 우리 빅뱅 우주 초기에 만들어졌다고, 그 다음에 별 내부에서 수소가 헬륨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헬륨이 뭉쳐서 베릴륨이나 탄소, 산소 뒤에 무거운 물질에서 결국은 별 내부에서 철까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때 매우 뜨거운 온도로 그 짧은 순간에 폭발이 일어날 때 바로 뭡니까? 철보다 무거운 원자들이 만들어지게 됐다는 걸 우리는 지금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별의 어떤 일생을 보면은 성운들이 뭉쳐서 소용돌이 치면서 막 이렇게 나서는 원반을 이루다가 나중에는 이제 구모양 이러면서 핵반응이 일어나서 이제 보통의 별들은 태양과 같이 이제 우리가 봐도 태양같이 수소가 헬륨 되면서 막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시그마 헬륨이 다시 막 이 안에서 헬륨이 식으면서 뭐가 되죠? 헬륨이 식으면서 이 안쪽에서는 헬륨이 핵융합하고, 그 다음에 이 바깥쪽에서는 수소가 핵융합하면서 막 뜨거워지다 보니까 여기는 바깥층이 훅 날아가서 행성상 성운이 되고, 나머지 이 안쪽에는 백색 외성이 돼가지고 아주 밝게 빛나는 백색 외성이 된다 했죠. 이러면서 이제 나중에 별이 차츰차츰 식으면은 바로 차츰차츰 식으면서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별의 어떤 마지막 생을 마감하겠죠. 근데 아까 질량이 크면 클수록 모든 핵 반응이 이제 더 빨라져 가지고 수명이 짧아진다 했는데, 이 무거운 별들은 잠깐만 자, 태양보다 무거운 별들은 아까 이제 수소가 헬륨이 되고 헬륨이 탄소가 되고, 또 탄소가 더 뜨거워져서 온도가 더 중력수 쪽에서 더 뜨거워지다 보면 또 부풀어 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탄소가 되고 그 다음에 더 무거운 산소가 되고 해서 나중에 어떻게 되죠? 철이 만들어지는데, 철이 만들어지고 나서도 워낙 중력이 크다 보니까 핵 주변의 전자들이 중력에서 안쪽으로 몰려들어가지고 중성자를 이루게 되고, 그 순간에 갑자기 열이 막 폭주하면서 이 바깥층을 날려버리면서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그 안쪽에는 중성자 별이 되고, 심지어는 더 질량이 큰 별들은 중성자 별뿐만이 아니라 더 무거우면은 심지어 빛도 들어가서 잘 못 나오게 돼서 겉으로 보서는 멋지만은 그 빛까지 다 삼킨다 해서 나중에 블랙홀이 되는 거죠. 어떤 것들은 보면 보통 보면 별들이나 행성들을 보면 서로 마주 보면서 도는데, 어떤 건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서 빙글빙글 도는다는 것은 그 안쪽에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질량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블랙홀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의 탄생과 죽음을 보니까 별의 질량에 의해서 우리 태양과 같은 것들은 백색 외성으로 삶을 마감하지만 이보다 거대한 질량을 갖고 있는 것들은 나중에는 초신성 폭발이나 해서 중성자별이나 심지어 블랙홀까지도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별의 진화 과정을 이렇게 살펴봤고, 아까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때 철보다 무거운 구리나 금, 우라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알 수 있고, 이것들이 다시 이제 온 우주에 흩어지면 또 다시 이제 성분들이 모여서 또 새로운 별을 만들 수 있겠죠. 그만 우리 아까 살펴보았듯이
철보다 뒤에 있는 물질, 코발트나 뭐 니켈, 구리, 아연, 셀레늄, 요오드, 우리 갑상선에 보면 요오드 이런 게 좀 몰리브덴 이런 것들이 우리 보면은 필수 성분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유기물질로 CNO 이런 게 많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여기에 주기율표에 나오는 걸 보면 수소 헬륨은 우리 어디서 우주 빅뱅 초기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별의 내부에서 베릴륨부터 해서 쭉 이런 게 만들어지고 탄소까지 잘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서 더 무거운 것들이 탄소에서 끝날 수도 있지만은 더 질량을 많이 갖고 있는 거는 다시 그 핵주변의 전자들이 막 원자 핵 있는 데 가서 중성자가 되면서 초신성 폭발로 해서 이 뒤에 무거운 물질들은, 철보다 무거운 것들은 전부 초신성 폭발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초신성 폭발을 할 때 아까 밑에 2번처럼 보면은 그 자체의 질량이 커서 나중에 폭발하는 것도 있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서로 마주보는 어떤 별을 생각해 보면 이런 걸 연성이다 아니면 뭐 쌍성이다 하는데, 백색 외성이 있는 데다가 요 주변에 어떤 천체가 있을 때 이 백색 외성의 밀도가 크다 보니까 주변이 빨려들어서 갑자기 질량 폭주를 해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때까지 이제 했는 걸 간략하게 그림으로 본다면, 우리 질량이 작은 것들은 이 아랫부분에 살펴보듯이 아주 온도가 낮게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별이 안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목성 같은 경우는 뭐 수소 헬륨이 많지만은 심지어 불에 못 붙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그 질량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우리가 요 중에서 보면은 우리 태양의 어떤 삶의 과정을 본다면 요 동그라미 친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 이거보다 더 큰 것들의 질량을 갖고 있는 별은 나중에는 아까처럼 거대한 초거승으로 바뀌면서 나중에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앞부분은 우리가 이제 어떤 물질이 원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았는데, 태양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살펴본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듯이 뭐 초신성 폭발이나 아니면 온 우주에 보면 수소 헬륨이 많겠죠.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이 어떤 넓은 공간에 퍼져 있다 보면 이 중심 부분으로 항상 중력이 작용하니까 이 안쪽으로 모여들겠죠. 자,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게 3차원적으로 꼭 대칭이지는 않을 거니까 이렇게 이래 있다 보면 전부 다 모여들죠. 모여들면서 자연스럽게 모여들면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되면서 중력에서 더 빨라지겠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한쪽에 어떤 비대칭성을 해서 약간 원반 모양이 생기고, 제일 무거운 중심을 내는 뭔가 둥그런 게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바로 온도가 높아지면서 별이 이런 게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군데군데 보면은 어떤 물질의 고르지 못한 거에서 어떤 거대한 천체를 중심으로 또 모여들겠죠. 자, 이렇게 모여들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이게 회전이 일어나게 되죠. 이 회전이 일어나면 무거운 게 이렇게 가면 여기 있는 것도 같이 따라가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어떤 거대한 어떤 별이 회전하는 방향으로 이 주변의 어떤 큰 어떤 덩어리들도 같이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같은 어떤 평면상에서 같은 식으로 회전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면 이 주변의 무거운 것들은 주변의 어떤 티끌들을 다시 모아서 어떤 행성들을 이루게 되고, 우리 태양은 안쪽에 이렇게 위치하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태양계 주변의 어떤 지구나 전체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쉽게 이해되죠. 3차원적으로 본다면 어떤 원반 모양으로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게 보이죠. 우리는 이상과 같이 한번 살펴봤고, 뭐 내용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은 잠깐 살펴본다면 우리가 어떤 두 개의 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A라는 어떤 별이 있어요. 요거는 B라는 별이 있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A라는 별은 나중에 이제 여기서 핵반응이 일어나면서 뭐 적색 거성이 됐다가 아주 큰 별인데 한
온도는 좀 떨어져서 벌겋게 보이는 별이죠. 그러다가 이 바깥층이 막 날아가고 안쪽에는 뭐가 있죠? 백색 외성이 된다. 이게 바로 우리 아까 태양과 같은 정도의 질량을 갖고 있는 별의 어떤 삶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것들은 뭐 이 정도면은 질량이 아까 어떻죠? 초고성이 되면서 나중에 여기에 막 철보다 더 무거운 물질이 중성자들이 막 양성자와 전자들이 붙들려 가지고 중성자가 되면서 그때 아주 뜨거워지는 폭발이 막 일어나면서 뭐가 만들어진다 했죠. 그런데 안쪽에는 워낙 질량이 큰 중성자들이 너무 커서 여기 중성자별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 누구의 질량이 더 크다 말할 수 있나요? 굉장히 격렬한 반응이고 짧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아까 말했듯이 이거가 되겠죠. 그래서 나번이 질량이 큰 별이라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질량은 A가 B보다 크다? 아니죠. 태양은 이 중에서 뭐와 같죠? 가와 같은 거 맞죠. 철보다 무거운 것은 초신성 폭발할 때 만들어지는 거 맞죠. 그래서 답은 바로 뭘까요? 이것이 되겠죠. 자, 마찬가지죠. 어떤 별이 이제 초고성이 돼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으로 알맞은 것은 뭘까요? 이 별의 질량은 태양과 어떻습니까? 태양보다 더 크다 했죠. 비슷한 게 아니고 크다. 더 크다.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초고성 단계에서 생성되나요? 아니죠. 폭발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철보다 여기서 매우 뜨거워서 철보다 무거운 것들이 만들어진다 했죠. 그러면 우리 바로 이 중에 뭘까요?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원소 중 일부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 된다. 이 부분이 좀 혹시 어떤 나들은 탄소나 산소, 뭐 질소 이런 거 뭐 이거다 하면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 아까 저 앞에서 봤듯이 철 다음에 물질로서 보면 구리나 뭐 아연, 뭐 요오드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도 다 철보다 무거운 것들인데 우리 몸에는 꼭 필요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죠. 오늘 굉장히 긴 시간이었지만은 별의 진화와 원소 생성 과정에 대해서 잘 이렇게 알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수업에 쓴 자료는 여기 아래 링크를 내놨으니까 자유롭게 마음껏 받아서 쓰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가 많았습니다.